접했을 때 야구를 접할 때 느낌과 비슷했죠. 모르겠다 했습니다. 어떨 때는 일루까지 걸어가고 어떨 때는 뛰어가고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런 룰들이 있는데 잘 모르고 경기를 보는 듯한 느낌. 재즈 역시 마찬가지였죠.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난데없이 드럼 솔로가 나오고 트럼펫과 이 드럼이 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기존의 팝이나 그런 락 음악에서 듣지 못하던 어떤 그런 전개들이 나왔죠. 그래서 처음에 재즈 음악을 들었을 때는 모르겠다, 낯설다 라는 느낌이 컸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왜 이렇게 연주를 할까 그 룰들을 찾아봤죠. 찾아보고 조금씩 알아가면서 음반을 한 장, 두 장 뒤에 있는 것들을 모으면서 드러나가기 시작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룰들이 보이고 그 연주자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음악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들, 그리고 그들조차도 서로 예견하지 못했던 연주의 우연의 연주들이 느껴지니까 그때부터는 재밌죠. 재즈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악기는 트럼펫, 색소폰, 콘트라베이스, 드럼, 피아노 이렇게 있는데 이 유래는 100년 전에 뉴올리안스라는 도시에 또 가서 그때 많았던 군악대원들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악기들이 지금의 재즈의 전신이 되는 유래가 되는 거죠. 그 중에 특출나게 재즈 악기의 어떤 대표성을 띠는 악기가 색소폰, 트럼펫 이렇게 했거든요. 색소폰 같은 경우에는 뭐 레스터 영 같은 뮤지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비밥 재즈라는 좀 듣기 난해하다라고 말을 하는 그 음악의 어떤 아버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찰리 파커라는 재즈 연주자인데 그 사람이 색소폰을 아주 잘 불었기 때문에 대명사가 된 거죠. 그리고 콘트라베이스라는 악기는 원래 우리 클래식 공연을 보면 이렇게 활로 보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즈 같은 경우에는 이 손가락으로 퉁퉁퉁퉁 튕기거든요. 그 이후 역시 군악대에서 출발했는데 군악대에서 그 베이스 음은 튜바가 담당을 했거든요. 행진을 하면서 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실내악으로 들어오면서 콘트라베이스가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튜바의 소리도 좀 크니까요. 다른 악기, 실내 악기, 피아노 같은 거나 이런 악기들의 데시벨을 맞추고 그 뉘앙스를 맞추기 위해서 콘트라베이스라는 악기가 튜바의 소리를 어느 정도 흉내를 내면서 지금까지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현재까지 5개의 악기라면 3인조가 있으면 트리오가 있으면 콜텟의 역할을 하는 제4의 멤버, 제6의 멤버는 역시 관객이죠. 왜 그러냐 하면 재즈는 그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연주가 그때그때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관객의 호응이 좋거나 피드백이 좋으면은 그때그때 일어나면 관객과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이 재즈라고 생각합니다. 뉴올리언스는 원래 스페인령이었다가 그 다음에 프랑스령으로 됐다가 1800년 초에 이제 나폴레옹이 미국에게 루이지애나를 통째로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거쳐간 도시입니다. 뉴올리언스가. 그 다음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군악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군악대들이 사용하는 악기들이 서민들에게 점차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악기를 받아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되었고,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루이 암스트롱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공포탄 총을
축제 때 그냥 모르고 쌌다가 소년원에 잡혀가요. 루이 암스트롱이. 그래서 소년원에서 뭘 했냐면 기상나팔을 불었어요. 코넷을 배웠어요. 트럼펫보다 좀 작은 악기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악기를 배우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루이 암스트롱이 된 거죠. 그 루이 암스트롱은 감옥에서 악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뉴올리안스에서 이제 그 밴드 음악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또 발발을 하고, 그리고 그런 술집에 엄청난 세금을 매기거나 또 술집을 문을 닫게 하거나,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시카고로 올라가고 뉴욕까지 가면서 이제 빅밴드를 만들게 되고 활동을 많이 했죠. 하다가 좋았어요. 그 대공황이 발발합니다. 1929년에 대공황이 발발하면서부터 대량 실업자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빅밴드 같이 30인조, 50인조 같은 그런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인건비가 해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규모가 또 소규모로 줄어들거든요.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차 세계대전이 또 발발을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또 끌려가게 되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도 군대에 갔죠. 그만큼 그 당시에는 전쟁이라는 세계대전 때문에 많은 뮤지션들이 또 군대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규모가 큰 규모에서 3인조, 4인조, 5인조로 규모가 축소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비밥이 이제 비밥 하는 게 우리가 말을 하면은 노래하다가 뭐 스케처럼 비밥밥 이렇게 막 많이 하잖아요. 그걸 가장 많이 잘하는 사람이 루이 암스트롱이었습니다. 예, 즉흥적으로 그 원래 있던 노래 멜로디 말고 또 변주를 하는 거죠. 일종의 변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즈는 원래 학교종이 땡땡땡이라는 우리가 모두 아는 멜로디를 한번 연주를 한 다음에 지금부터 이 노래를 변주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변주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까지 변주한 곡은 학교종이 땡땡땡이었습니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메인 멜로디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은 스캣, 소위 말하는 비밥이라는 것은 맨 앞과 맨 끝을 뺀 가운데 즉흥 연주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스트우드 감독의 영화는 이 찰리 파커를 일대기를 그리는 버드 외에도 이스트우드가 만든 영화들을 보시면 영화의 배경음악이 재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즈 광이고요. 이스트우드는 피아노도 잘 치고요. 그 아들은 베이스를 연주합니다. 재즈 베이스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찰리 파커가 이제 색소폰을 시작하고 풋내기 시절에 그 비밥을 연주하는 재즈 클럽에 가서 즉흥 연주 배틀을 붙거든요. 연주가 잘 안 되니까 드러머가 심벌을 뽑아서 던져버려요. 그래서 영화 내내 심벌이 이렇게 날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찰리 파커의 트라우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말로 뭐 말하면 입산수도 해서 죽도록 연습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나서 색소폰을 불게 되는데, 그때 자기를 비웃었던 다른 색소폰 주자가 찰리 파커의 연주를 보고 가게 밖으로 나가서 강물에 자기 악기를 버려버립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악기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그 영화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은 가게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즈를 좋아하는 관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즈 음악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뮤지션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관객들이 많아질 수 있을까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양한 장르들, 문화적 장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림도 원근법을 따지고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풍경 그림도 있지만 고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원근법이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틀 같은 것들을 깨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피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즈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던 틀을 깨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 거죠.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문화는 항상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게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때 어떻게 도망갔어요 그때? 아니 누가 알려줬던 거야? 미성년자 때는 안 그랬어. 아니 그때 미성년자 때 96년도에 근데 뒤에 많이 타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빠 바라바라바라밤 오빠 달려 뭐. 큰 의미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빠와 딸. 딸과 아빠가 함께 옛날 텔레비를 보는 즐거운 시간. 딸과 함께하는 콘텐츠 연대기. 딸과 함께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벌써 마지막 주예요. 아, 그러네요. 아쉽지 않으신가요? 많이 아쉽죠. 딸은 어땠어요? 오, 저도 시간이 후딱 지나간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이 끝물이니까 마지막 한번 불태워 보자고요. 제가 뭐 앙금이 남아가 뒤끝이 있어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좋아요. 끝물 얼마 좋습니까? 아, 좋으시죠? 그러니까 아. 이제 뭐 완성형이다, 뭐 유중의 미, 근데 미랄이 미달이면 돼서, 못 먹어. 그럼. 꼭 필요한 사람이야 너는. 실 직업이 기자시란 말이에요. 아빠가 기자여서 좋은 점이라면 어떤 게 있어? 확실히 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제 말도 잘 들어주는 장점이 있으세요. 엄마보다 아빠한테 고민을 더. 네, 아빠하고 고민도 많이 얘기하고 그냥 있었던 얘기도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아빠가 얘기를 어릴 때부터 잘 들어주셔서 자연스럽게 아빠랑 대화하는 게 많이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집. 대부분의 아빠들은 저도 그렇지만 들어주는 것도 들어주는 거지만 뭔가를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하거든요.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방향성을 좀 알려주려고 하는데 우리 아빠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제가 뭔가 궁금하거나 아니면 고민이 있을 때 한번 이렇게 진지한 분위기를 잡아야지 아빠가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상담을 해주시면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저는 생각해보지 못한 방향으로 해결책을 주실 때가 많으세요. 저도 말이죠. 답답한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제 얘기도 좀 들어주실래요? 그 역술인이 아니시고 갑자기 돗자리 깔고 그런 것도 혹시 보시나요? 사주나 뭐 관상, 손금, 운세, 작두 뭐 이런 거. 손금은 아내를 꼬실 때만 봤습니다.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감은 가정경제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500원 선을 맴돌고 있고 외환시장에서의 원화 가치는 아직도 1달러에 970원이나 됩니다. 환율의 상승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기름값의 대폭 인상으로 이어져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2.2%와 4.5% 인상됐고 석유는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까지 겹쳐 10.3%나 올랐습니다. 시민들은 이처럼 유류값이 큰 폭으로 오르자 다른 물가도 덩달아 오르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감 왜 없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석유값 오른다 하면은 모든 물가가 다 오르더라고요. 저거 2022년 뉴스 아닌가요? 저 올해 뉴스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똑같네요. 항상 기름값이 기준이 되는군요. 저 때는 그래도 700원? 얼마였을까요? 1,000원 넘었나? 아니, 800 얼마나 경유가 휘발유 한 1,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휘발유가 1,000원. 지금 소리 들으면 더 깜짝 놀라게. 832원이었네요. 그죠? 경유가. 경유가. 그러나 맞아요. 실제 시장에서의 물가는 닭고기와 꽁치, 호박, 오이 등 일부 품목이 올랐고 육류와 채소, 과일값은 하락세여서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의 마음은 시장 바구니가 점점 가벼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11월 들어서는 갈수록 안 오르는 거 없잖아요. 다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사는 수밖에 없죠 뭐.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 속에 물가마저 들썩이지는 않을까 하루하루 불안하기만 한 것이 요즘 시민들의 정서입니다. 이때가 지금 보니까 97년도 7월 30일이면 IMF 딱 직전이네요.
아, 이 조짐들이 좀 있었던 거네요. 물가가 되게 근데 지금하고 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그거 무서워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배추 한 포기가 17,000원인데 한 포기가. 짜장면 값이 이제 서면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해서 그 음식값의 기준을 또 삼기도 하잖아요. 아빠는 얼마 때 기억이 나요? 저는 처음 짜장면 먹을 때 150원이요. 그래? 중학교 때. 150원요? 예. 그 짜장라면 아니고 짜장면? 네, 짜장면이. 그러니까 졸업식 날 네.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첫 짜장면을 사줬는데 그때가 150원이었어요. 저는 700원이 기억나는데. 저는 500원. 500원. 뭐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세대라고 하면 조금 더 와.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지역 차이인 예. 거죠. 그러니까 저희 때는 진짜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거든요. 아니, 그거 알아요, 뭔지? 네, 알죠. 노래도 알죠. 얼마 기억이 나요? 저는 5,000원까지는 기억이 있고 150원은 너무 신기한데요? 이거 이거 갑자기 세대 차이 날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아니요, 물론 150원은 좀 아니지. 멀어지고 싶어. 아니, 우리 같은 세대인 줄 알았는데요. 기억에 오르는 것 같아요. 아마 4,000원? 그때 말씀하셨지만 예전엔 사실 그 외식한다고 하면 또 특별한 날 먹는 게 이 짜장면이었는데 아빠가 사줬던 그 가장 좀 좋았던 외식 메뉴 어떤 게 기억나요? 좋았던 거요. 근데 또 제가 아빠의 취재를 많이 따라가서 그런지 약간의 아재 입맛도 있어가지고 내장탕? 네 그런 것도 너무 좋아하고 진짜 아빠랑 좋아요, 내장탕 같은 거. 오히려 엄마가 그런 걸 못 드시니까 아빠랑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 진짜 국밥 이런 게 특별하지 않나 오히려 더. 그래서 오히려 아빠랑 둘이 밥 먹을 때 좀 진짜 내장탕 이런 거 먹으러 가는 것 같아요. 순대국밥. 네, 국밥집, 그리고 선지해장국 이런 거. 네, 선제장국 사달라고 쫄르고 그래 지금도. 어젯밤 실시된 경찰의 유흥업소 단속은 한마디로 실패작이었습니다. 왜요? 미리 정보가 나갔나 보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관광특구로 지정된 유성지역이 유해업소의 증가뿐 아니라 강도와 강간, 절도, 폭력 등 주요 5대 범죄가 특구 지정 전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등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보고 주요 단속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경찰의 이번 단속은 사전에 정보가 새어나가 단속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우려 때문에 기자의 촉이 기습적으로 정확해. 실시됐습니다. 정보가 새 나갔나 보니까. 저를 아까 주민등록증 네. 막 지나갔잖아요. 네. 오, 그거 새롭네요. 주민등록증 요새는 저 보세요. 코팅으로 돼 있고 요새는 어디 주민등록 번호도 안 가렸네요. 그죠? 주소도 안 가리고. 얼굴도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요. 지금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가 지금 2007년인데 그러네요. 그죠? 아니, 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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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96년에만 저랬구나. 아, 홍명상가 나이트클럽 그러나 있었어. 경찰이 저기. 미성년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술을 파는 것으로 파악한 유성지역 한 업소에 들이닥쳤을 땐 미성년자는커녕 성인 손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96년이면 한참 다닐 때 아니야? 저는 사실 예, 대학교 1학년 때 저런 데보다는 그 있었던 데 그런 데 많이 다녔어요. 이 단속 정보를 미리 알고 손님을 아예 들이지 않았거나 경찰이 지키지 않은 뒷문으로 빼돌린 것입니다. 아니 그때 어떻게 도망갔어요 그때? 아니, 누가 알려줬던 거야? 아 그때 수진 씨 그때 미성년자 때는 안 그랬어. 아니 그때 미성년자였잖아. 96년도에 빠른이었으니까 내가? 빠른이니까 미성년자지. 아 그런가? 예. 아, 다 걸렸다고 그때. 아,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럼요. 혼자만 안 걸리셨어요? 예. 참 제주꾼이야. 예. 허술한 계획과 주먹구구식 단속 행태로는 기민한 연락망까지 갖춘 유해업소들을 단속하기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충남지방경찰청이 올 들어 단속한 범인성 유해업소는 4,350여 군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2,600여 군데보다 어이구. 1,700여 곳이 늘어 아이고. 66%가 증가한 찍지 것으로 마, 찍지 마. 나타났습니다. 찍지 마. 얼마나 많은 범인성 유해업소들이 경찰의 허술한 단속을 따돌리며 퇴폐 변태 영업을 일삼고 있는지 짐작해야 하는 수치입니다. MBC 뉴스 신영환입니다. 이들에게 중앙선은 생명선이라는 경고는 무색하기만 합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담보로 죽음의 고개를 버리고 있습니다.
폭주족? 지난달 16일 새벽 이곳 대전시 계룡로에서는 폭주족 오토바이 석대와 승용차 사이에 질주 경쟁이 벌어져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헬멧도 했습니다. 전부 다 안 쓰고 다니니까. 예. 이게 진행 방향이 이렇게 가다가도 그냥 길을 중앙선을 넘어서 그냥 가요. 반대로. 뭐 차가 마주 오든지 말든지 목숨 내걸고 달리니까. 또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 남의 오토바이에 손을 대다 경찰에 붙잡히는 청소년들이 꼬리를 무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은 이게 그 실정입니다. 빠라바라바라밤 이 그거 경찰은 아니야? 오빠 최근 달려. 맞아요. 예. 또 헬멧도 의무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고 나면 이제 거의 중상 아니면 정말 사망까지 이어졌었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었죠. 2000년 초반인가 취재할 때는 네. 단속하는 경찰들도 참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사망 사고도 있었어요. 이게. 근데 뒤에 많이 타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빠 달려. 빠라바라바라밤 오빠 달려 뭐. 딸은 내 청소년 시기에 가장 큰 일탈 행동. 어떤 우리 게 몰고 있어요? 같은데. 내가 했던 일탈 행동 중에서 가장 좀 컸던 거. 야작을 째고 그거를 째고 친구들하고 나가서 논 기억들 이게 가장 큰 것 같은데요. 그거는 기본. 중중이죠. 예, 기본. 예. 야간 자율학습이 그 학교가 막 되게 엄했거든요. 네. 이 딸 때만 해도 제가 전화해갖고 교무실로 딸 좀 바꿔달라고. 예. 그래서 야 아빠 밑에 식당에 와 있으니까 밥 먹으러 빨리 내려와. 그래서 제가 탈선이 없었나 봐요. 친구들이랑 야간 학습 제끼기로 약속이 되고 있는데 아빠가 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안돼 하고 안돼 아빠 만나러 가야 돼. 내가? 벌써 아쉽지만 4주간 함께 있었던 딸과 함께 끝물입니다. 4주간 함께 했는데요. 이게 딸의 얘기, 모르는 얘기들도 많이 알게 됐고 또 딸한테는 한 번도 들려주지 못했던 얘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들려줄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처음에는 딸과 함께였는데 이렇게 보면서 그 프로그램의 느낌인 제목은 딸인데 초면?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이제는 구면. 어릴 때 아빠랑 했던 추억이 뭐지를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다시금 좀 기억이 되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희들도 또 이렇게 또 부녀의 행복한 모습들 잘 마무리되는 모습들 보니까 뿌듯하고 기쁘네요. 더 닮아진 것 같아요. 더더욱. 진짜 이제 구면. 딸과 함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늘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70세) 시니어 모델 도영희입니다. 키가 1m 72 정도 됩니다. 제가 어디를 나가면은 멋있다는 소리를 참 잘 들어요. 처녀 때 엄마가 너는 죽으면 양장점 문 앞에 묻어준다 하고 옷을 입으면 굉장히 또 행복하고 그렇더라고요. 하루의 텔레피처럼 시니어 모델로서 한번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기 제 꿈입니다. 64살 시니어 모델 안복전입니다. 자식들은 다 성인이 되었고 아름답고 당당한 생활을 하고 싶어서 도전하게 되었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멋진 시니어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저 매력은 귀여운가? 저는 64살이고요. 지금 시니어 모델을 하고 있는 강연화입니다. 산악 자전거를 15년 탔어요. 아가씨 때 그걸 배웠거든요. 자전거 거기 안장에만 앉으면 날아갈 듯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워킹을 하면서 생동감이 있고 나를 다시 찾는 그 느낌? 뒤에서 기다릴 때 그 설레이고 하는 게 너무 느낌이 좋더라고요. 손자는 3명, 손녀는 1명. 3명이에요. 아들만 있어요. 우리 할머니 짱! 좀 있으면 텔레비 나온다! 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손주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는 제가 가르쳤어요. 할머니 하지 말고 안여사님 하라고. 어느 날 문득 이래 할머니라는 소리가 하면서 간혹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 기분이 쥐 같더라고요. 그거에. 연애는 남편밖에 없지만 뭐 많지는 않아요. 남자들이 많이 따랐어요, 제가. 저한테. 자신
자신은 있죠? 남 연애 상담도 제가 좀 잘해줬어요. 아유, 해야죠, 제가. 제가 누굽니까? 그래, 마가 들어주마! 들어와! 들어와! 특히네 이렇게 평풍을 치고 하는 거 보니 옛날 그러니까 우리 옛날 사람이니까. 그런데 막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요즘 세대인데. 그래, 마가 오늘 저희가 연애 상담을 해줄 거잖아요. 어떤 각오로 오셨는지. 70년도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많은 걸 봐왔으니까. 진솔하게. 오늘 여기 분위기는 좀 어떠세요? 분위기. 그래, 나 의자만 생각했지. 이거 생각도 안 했다. 그냥 괜찮은데요? 옛날 우리 그 새빵 살 때 딸이 새빵 느낌 새빵살이. 이 색방으로 오늘 사연 주인공이 들어올 거거든요. 네. 사령의 인사라도. 들어온나? 들어오세요. 네. 예쁘네. 안녕하세요. 제가 과가 뮤지컬이다 보니까 공연 연습하느라 밤늦게까지 막 밤샘하고 무대 만들고 하다 보면은 새벽이 막 넘어가요. 끝나고 나면 피곤하니까 다 같이 이렇게 술도 한잔하고 회포도 풀고 해야 되니까 남자 동기네 집에 가서 다 같이 술을 먹고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예요. 지금까지 만나본 남자친구가 다 이런 이제 학교에서 만나거나 뭐 이런 업종이 달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서스럼없이 얘기를 하면 좀 불편해 이러고 아 내가 너무 쿨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약간의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제 이해하겠지만 조금 그거 문제가 약간 될 수도 있지. 자기들끼리는 이해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가만히 있겠나? 그 내 여자는 그렇게 하면 싫지. 상대방이 만약에 그렇게 또 여자들 많은 데서 그런 생활을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지. 이게 사실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러니까 미리만 얘기해준다면 나 어디 갈 거야. 나 여자들이 많은 무리에 가서 오늘 술도 마시고 어떻게 오래 보낼 것 같아 라는 얘기만 했으면 문제는 없는데 기분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은데. 그래 아무래도 신경이 그렇지. 쓰이지. 만약에 자기가 그 단원들 중에서 막 키도 크고 이쁘고 멋있는 여자가 있으면 신경 안 쓰일까? 쓰이죠. 그렇지. 근데 말안 해. 그렇지. 그 남자 입장에서 역시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참 그게 참 곤란하고 애매한 문제다, 그죠? 제 주변에는 그래서 헤어진 애들도 그래 진짜 많을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남자들이랑 스킨십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결국 안 맞아서 헤어지더라고. 그래 맞아. 참 그거는 진짜 답하기가 애매하네.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 그렇지. 그거는 조금 서운하네. 헐. 아이고. 너무 어려워. 둘이 연애할 때는 꼭 그렇게 그 시간을 그렇게 가져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네. 아, 밤 늦게까지 네, 놀아야 그렇게 되는. 꼭 해야 되는지. 연습 끝나고 공연 끝나면 한 11시, 12시. 그래,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네. 그때부터 시작. 오늘 힘들었던 거나 서운했던 거나 이런 거 다 풀어야 되고. 근데 그러니까. 직업상 조금 약간 힘들겠다, 그지? 다 같이 있다가 이제 어디 가자 하면 가는데 내만 또 빠지기도 네. 좀 그렇잖아요. 그거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연애가 안 되지. 나를 진짜 사랑하고 모든 걸 다 이해해주고 나를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사람이다 싶으면 계속 조금 땡기 봤다가 상대가 반응이 오는 걸 봐야 돼. 밀당의 보수가 돼야 돼.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 저는 완전 퍼주는. 근데 그럼 자기만 손해봐. 저는 딱 제가 좋으면 밀당도 못하고 그냥 순정파구나. 다 저게 나이가 조금 더 들면 안 그렇다. 자연스럽게 거기 이제 경험이 쌓이면은 고수가 되는 거야. 고수가 되면 이제 안가는 남자 오면은 아 요거는 요리 처리하면 되겠다. 처리하면 되겠다. 그건 딱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일단 연애를 많이 해봐야 그래 많이 해봐야 돼. 그렇게 해봐야 젊었을 때는 해봐야. 경험을 많이 그렇다, 가지고서 노하우가 생기나? 경험을 많이 해봐야 연애를 돼. 많이 해보는 걸로. 그래, 마가 들어주마.
결혼하지 말고 연애하고 살아라. 요새는 뭐 독신도 많다 아이가 막 결혼하려고 하면 무슨 있어요 막. 근데 결혼 꼭 하고 싶죠? 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네. 아니 우리는 이때 결혼했잖아. 이런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엄마랑 맨날 싸워요. 엄마 무조건 해야 된대요.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죠. 알지 어디 나 모를 때 했으니까. 나같이 데려갔습니다. 우리 아들 속이니까. 우리 아들 28. 밤 늦게까지. 그러니까. 아니 빨리. 이러니까 요즘 애들이 결혼을 안 해. 자유를 더 느끼고. 근데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게 좋을 수도 있어. 우리는 너무 모를 때 시집을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엄마 그때 어떻게 살았어 막 이러는 거야. 그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어 하는데 우리는 옛날엔 다 그렇지. 너무 힘들었거든. 애 키우고 제사명절 하고 1년에 8번씩 하고 그래 살았거든요. 다 그랬어 옛날에 그죠? 나는 부잣집에 시집가가 언니는 돈 보고 갔대. 나는 부잣집에 시집가가 집이 너무 커갖고 짠데고 이래갖고 집 좀 작은 데 살았으면 좋겠다. 갔는데 사랑을 안 하고 나는 사랑 안 했어. 돈 벌어. 왜? 쿨하게 혼자 살았어. 결혼해가 불행해지는 것 같나? 그 생활이 더 만약에 고대 강실에 좋은 집에 시집을 갔다. 내한테 자유가 없다. 모든 게 억압됐다 하면 살아나갈 수 있겠어요? 못 살지. 그러니까 근데 또 내가 그런 걸 하는데 또 나를 이해를 전적으로 다 해줄 남자가 과연 있을까? 근데 나중에 또 마음이 바뀌면 아, 이건 아니구나. 나는 이건 아니구나. 그래. 그래서 새로운 마사를 만나면 되지. 근데 나이 들면 힘이 없어서 늦게까지 있지도 못해. 아, 맞아요. 저도 점점 퇴근 시간이 빨라져가지고. 지금 네. 그 시기만 넘기면 또 괜찮아. 5 되면 조금 아마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 지금 어디 가서 그렇게 하나도 못하니까. 그랜마가 들어주마. 저는 그 진짜 사소한 그 연애 고민 때문에 왔는데 사실 되게 결혼에 대한 문제까지 나는 어디까지 이제 사람들이랑 관계를 쌓아야 되고 인간관계랑 또 이성적인 관계랑 이거에 대한 괴리가 되게 많았었는데 진짜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네, 진짜. 고맙고요. 네. 일단 연애를 많이 해보고 밀당도 많이 해보고 연애도 해보고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거. 아마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주현 씨가 오늘 상담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보답으로 뭔가 준비했다고 그러거든요. 노래? 노래는 아니고 그 요즘 유행하는 게 그 SNS잖아요. 계정을 만들어 드리려고 최근에 저희 부모님 것도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했거든요. 혹시 SNS 하세요? 인스타그램을 하지. 할만치는 해요. 흉내. 스토리도 쓰세요? 스토리도 우리가 프로필 사진 다들 진짜 예쁘게 찍으신 것 같아요.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그랜마가 들어주마. 저희가 익명 사연을 하나 갖고 왔어요. 팬들의 의견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가긴 좀 힘들 것 같아. 나는 지금부터 안 하면 좋겠다. 그래. 근데 계속- 남자가 그러면 그 여자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 별로인 것 같아. 자기 주위에 여자들이 많으니까. 빨리 그는 안 하는 정리하는 게 게 나아. 나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계속 가슴앓이 아주 너무- 소가리를 혼자서 해야 되니까. 너무 치열한 것 같다. 멋있나. 지 혼자 그 남자를 빨리 좋아하는 눈치를 채야지 여자가. 이렇게 좀 쿨하게 그래 너는
그냥 친구들과 놀아. 나는 일하느라 바쁘니까. 아유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나는 아닌 것 같아.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럼 연애하면 쿨해질 수 없어요? 연애라는 것은 그 사람이 상대가 항상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는 그 표현이 연애잖아요. 그죠? 연애를 하면은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즐기고 싶고 하지 쿨하게 보내주면 그뭐 쿨하게 그거 내가 필요할 때 전화도 안 네 받는데. 여자친구들하고 같이 뭐 술 마시러 놀아라고 필요 뭔데 한마디 지금 안 해야 된다. 나도 중요한데 절대 하지 마라. 예약 동물. 헤어지는 것으로. 그래. 네, 헤어지는 것으로. 네. 손주 대환영.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잤어. 이 자리가 제일 불편해. 우리는 모델에서 허리를 꼿꼿이 쉬어야 되는데 이게 몇 시간 하도 이래 되면 뭐 할머니를 불러나는 거야. 이게 상대가 말로 하는데도 그치 하지. 핑계 없는 부담이 없다. 여기 이 진짜 다 있다. 세종대왕도 있고 다 있네. 그렇네요. 70년대 학교 같아요. 제 다녔던 학교보다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아이들이 없는 게. 그 창원천 너티나무는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보수로 높이 35m에 가슴 높이 둘레 8.5m, 수간폭 32m로 굉장히 큰 덩치를 자랑하죠. 노구수는 오래되고 큰 나무를 뜻하는데 35m 높이는 국내 너티나무 노구수 중에 매우 큰 키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속이 꽉 차 있어서 몸통이 온전한 상태를 가진 경남의 너티나무 중에서는 주저없이 첫 번째 손가락에 꼽을 수 있습니다. 거창 원천 너티나무를 거창 장길이 너티나무라 칭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이름에 법정리 또 동이름 그리고 나무 이름을 붙여서 지어 부르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역사적 사실이나 설화 그 밖에 독특한 현상을 가졌을 때는 그 의미와 현상에 따라 명칭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원천은 임진왜란 때 어병장으로 활동하신 전팔고 선생의 호에서 따온 명칭입니다. 역사적 가치를 높여서 이름을 붙인 것이지요. (1480년에) 당시 혼도였던 선경륜 선생이 이 마을의 터를 잡으면서 풍수지리상으로는 배와 같다 해가지고 돛대를 만들 너티나무를 심으면 마을이 번영하고 많은 인물이 배출될 것으로 여겨 서쪽 바깥까지 2000여 평의 울창한 너티나무 숲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제 말기에 모두 베어지고 현재 이 나무만 남은 거죠. 원천이라는 이름은 임진왜란 때 어병장으로 활동했던 전팔고 선생의 호인 원천 이름을 붙여서 1592년 어병들이 이 나무 밑에서 훈련을 하고 작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일제시대 때
나무가 베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는 거죠. 느티나무는 보통 키 25m쯤에서 수고 성장을 멈추고 수폭 성장을 하게 되는데, 물론 세월이 더 흐르면 수폭 성장도 더디져서 아예 땅을 향해 조금씩 자라는데, 원천 느티나무의 경우에는 들판 한가운데 홀로 서서 35m 높이까지 자랐다는 것은 신비에 가깝습니다. 끼골이 장대하면서도 너그러움도 놓치지 않는 웅장한 자태로 홀로 서서 있는데, 수많은 느티나무 중에 이런 느티나무를 만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크기와 형태, 워미와 아름다움에서도 유아 독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을이 아담하고 좋다. 그죠. 사진, 딱 흑백 사진 찍어서 놔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정감 있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옛날 모습 그대로 옮겨온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 사람들은 진짜 내비게이션도 없었는데 꼬불꼬불한 길 이걸 어떻게 찾아다녔을까 정말. 마땅한 표지판이나 이정표가 없었던 아주 먼 옛날에는 우리 선조들이 나무를 활용해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오리마다 오리나무를 심고 이 심리마다에는 이 시무나무를 심어서 거리를 알 수 있게 하는 지표목으로 삼았지요. 그래서 서무나무로 불리다가 지금의 시무나무가 된 것입니다. 아마 서촌마을 시무나무도 함안에서 어령에 이르는 옛길의 길라잡이 나무로 심지 않았을까 짐작됩니다. 함안 동촌리 시무나무는 키 8m에 가지 펼친 폭 10m, 밑동둘레 6.1m로 수령은 600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보통은 전통 마을의 당산목은 느티나무나 팽나무가 많은데, 동촌리 서촌마을은 시무나무를 마을나무로 삼은 만큼 보존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비록 오랜 세월을 버티면서 외과 수술을 한 흔적은 있지만, 국내에서 시무나무 숲이 아닌 단목 노거수가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사례가 없는 만큼 서촌마을 시무나무는 매우 드물고 귀한 노거수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가 우리 어릴 적에나 지금이나 크기와 형태는 똑같아요. 예, 똑같는데 팔레트가 있었거든요. 지금 변형이 돼가지고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시장 갔다 올라오면은 여기서 휘어가지고
여름에 세수도 안 하고 굉장히 이렇게 웅비 하늘기 위해서 움츠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람과 정말 똑같다. 나이 들수록 몸은 이렇게 아프고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꽃 이렇게 잎을 피우는 거 보고 그걸 보고 또 놀라고. 옛날 추억도 많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 이야기만 들어도 제가 거기 있었던 것처럼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또 나무를 보니까 또 생각이 틀려지더라고요. 이전에 약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 나무에 빌었던 그 마음 그대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